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수천 명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의 총책임자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군이 집결된 곳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주 그리고 5천여 명의 병력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입은 임박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병력 규모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출처에 따라서. 예. 우리 한국의 국정원에서는 1,500명 갖고 1,500명 가서 3,000명이 연해주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는 10,000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12,000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명이 곧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풀리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이제 유럽이나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군이 이 러시아로 갔다는 거고 그 간 인원들이 이미 연해주에서 일정 부분 훈련을 받고 지금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송기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비행장에서는 다시 민간 트럭으로 지금 전장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이죠, 지금은. 그래서 아마 곧 이제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혀 새로운 지역이잖아요. 북한 지역도 아니고 한반도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훈련을 며칠도 안 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1,500명, 3,000명이 이렇게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껏 따져봤자 보름도 안 돼요. 가가지고 보름도 안 돼서 적응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전선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험한 도박이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돼서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여기에 가는 이제 부대가 특수부대들이잖아요. 특수부대니까 폭풍군단이 이제 주 핵심이니까 특수부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인 암살, 납치, 후방교란, 지휘부 타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수 기지들 파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가서 이 임무는 못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접촉 지역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적응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후방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였던 그런 것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30명당 1명씩 이 통역병을 이게 북한군한테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후방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북한군 30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30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어떻게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해요? 다 분산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낯설고 물설죠. 말 안 통하죠. 그 어떻게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래의 특수부대의 그 역할에 맞게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날 거고 우선 당장은 접촉 지역에서 전투 임무 수행이나 또는 다른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 접전지 중 하나 쿠르스크로 일단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쿠르스크 지역은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니고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달에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하면 우리 서울 면적이 아마 한 680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텐데 그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1,2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땅을 확보를 했거든요. 여기에도 최종의 부대를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빌려가지고 러시아군이 오히려 3분의 1 정도를 탈환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거기를 3분의 2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다 탈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북한군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휴전 협정이 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게 되면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나중에 영토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조금 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실전에 투입될 이 병사들의 전투 영역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긴 한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최정예 부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중계된 영상을 보면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좀 애띤 얼굴, 좀 왜소한 체형이고 어느 정도 전력이 될 것으로 좀 분석을 하세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상반된 정보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최정예 부대가 이제 간다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폭풍 군단이 주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완전히 상반된 건데 지금 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앳된 어린아이로 보이잖아요. 네. 북한군은 17살 때 입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입대를 하는데 그 신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키는 148cm이고 몸무게는 43kg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금방 이해가 안 갈 거고요. 우리 여성 앵커님을 포함해가지고 여성분들은 그 키와 몸무게를 자신하고 금방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연약하고 약한 저 앳된 아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력은 핵심은 아무래도 이 폭풍 군단이 핵심이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저기서 보는 것 같이 아주 앳된 인원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삼아서 총알바지용으로 보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가는 것은 정규군이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총알바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용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옛날에 60년대에 베트남전에 갈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리 군복 입고 우리 태극기 잡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환송식 이제 발대식 한송식 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 백마부대, 뭐 청룡부대가 다 그런 건데 예. 북한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북한 북한 국기 가지고 가요? 북한 군복 입어요? 그러면은 북한 군복도 안 입고 북한 인민군 북한 그 국기도 안 가져가고 전부 다 러시아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네. 저게 북한군이에요? 아니잖아요. 저기 용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용병이 될 수밖에 없고 저런 차원에서 보면 며칠 전에도 계속 이제 그런 동영상이 나왔는데 아마 북한군이 건재를 유지해서 12,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것이 한 개의 부대로서 자기 최고 부대장이 북한군이고 그 밑에 여단장이 북한군이고 다시 대대장이 북한군이고 중대장이 북한군이고 그렇게 해서 편제를 유지해가지고 움직이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 각 부대에 분산 배치돼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렇게 되면 완전히 용병 중에 용병이 될 것이고 러시아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거를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캡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청한 거 그거 들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보내겠어요? 제일 앞에 자기네들 부대에 배속돼 있으니까 북한 군들 제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용병에다가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육군이었고 그리고 군대를 오랫동안 또 사랑하고 군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도 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은 이제 북한군이 믿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건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저런 전선에 가서 죽여서 안 되는 거죠. 저건 북한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총알바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파견한 부대 총 책임자 김영복이라는 사람에 대한 시선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최측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최측근인지는 저는 잘 모르긴 그쵸, 하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부상은 했죠. 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저 사람이 폭풍 군단의 군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특수작전부대 사령관을 했는데 그럼 특수작전부대 사령관이면 그게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특수작전부대에 대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군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병대는 이제 물론 이제 해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는데 북한은요.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수작전군이 2017년도 1월 1일부로 창설이 됐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그해 4월 15일 날 열병식 할 때 저기에 있는 김용복이가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서 열병식에 참여하면서 아 특수작전군이라는 것이 새로운 군종으로 육해공군과 같은 반열에 올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총참모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합동참모본부죠.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김정은이를 저렇게 건접해서 수행한 것이 8번, 9번 정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척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러시아 전장에 파견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러시아 북한군 총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러시아 군 총참모부 지휘부하고 러시아 국방부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 협조 관계를 총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간 것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 하는 건데요. 네. 뭐 이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간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외에 더 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10,000명 정도 가면 저 정도의 최측근이 별 3개를 단 사람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별 2개 단 사단장 정도가 가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갔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추가 파병이 지금 가 있는 것을 1개 사단 규모라고 하면 가는 인원이 한 10,000명에서 12,000명이라고 그래서 그걸 1개 사단 규모라고 하면 앞으로도 1, 2개 사단이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서 하는 행동 그리고 이제 어떤 지휘 체제를 유지하고 편제를 유지할 것이며 또 러시아하고 어떤 연합 관계를 구성할 것인지 그것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우리의 정보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획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군을 포로로 잡으면 그로부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파병을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해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3가지죠. 네. 하나는 이제 미래 안보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참전을 해서 피를 흘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냥 순수한 동맹에서 헬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나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피를 흘려라.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래의 북한 안보의 담보를 받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익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이익은 그냥 에너지나 또는 식량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아마 북한군들이 파병이 되면 지금 포로로 잡힌 그러니까 용병으로 러시아군에 참여를 했다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이들의 포로 신문을 해보면은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12,000명에 2,000불에 12개월에 다시 1,350원 정도를 곱하면 그게 이제 거의 뭐 수백억이 되는 거죠. 그 돈의 80%는 또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인 이익이 있겠죠. 이제 군사적 이익은 아무래도 군사 장비하고 첨단 군사 기술의 뭐 이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북한이 지금 제일 약한 것이 이 군사 장비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방공망이 약해요. 그래서 대공포 이런 것들은 많지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렇게 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미사일이 엄청나게 쏘는데 이 전부 다 공격용 미사일이거든요. 예. 방어용 무기가 요격용 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이 바로 S-300, S-4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공군 전투기인데 지금 북한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공군 전투기는 고철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첨단 군사 기술은 뭐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또는 뭐 전략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러시아 이거 한꺼번에 줄까요? 그러니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슬라이스 형태로 줄 겁니다. 조금씩 너희가 파병 규모를 얼마나 하고 너희가 탄약과 총과 포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줄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의 희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김정은의 발언권이 세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첨단 군사 기술을 조금씩 넘겨줄 수 있을 텐데 러시아 입장에 보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주거나 첨단 군사 기술을 당장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북한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것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이런 가운데 그 북한군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좀 나왔습니다. 한국어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건데요. 뭐 손들어, 배고파라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정리된 게 한 60여 개가 된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전 양상으로 갈 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 말이 안 통하는데 북한군하고 조우했어요. 만났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통하니까. 거잖아요. 그럼 예. 손들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야 배고프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한글 매뉴얼을 한 60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심리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네. 포로 신문하고도 관계 없고 처음에 이렇게 딱 닥쳤을 때 이제 물어보는 최초의 모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알아야 될 그런 이제 우리 한국말이라고 보고요. 심리전은 이제 다른 차원이죠. 투항하면은 이제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이런 데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고 뭐 최선의 경우에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을 아마 전단을 뿌릴 거예요. 이 북한군이 배치된 지역에다가 그 전단을 뿌리면은 북한군 병사들이 장병들이 그걸 보고 귀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저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북한군 대화 지침하고 이게 심리전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군이 계속 러시아에 파병이 되고 또 러시아도 만약 첨단 기술을 또 가르쳐주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건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또 다른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일단 단계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수동적 대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단계별 대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북한군이 파병했다고 해서 뭐 방무기도 보내고 공격 무기도 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야합, 둘이의 야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네. 보세요. 그러니까 야합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파병 규모가 10,000명, 12,000명 또 이제 추가 파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느냐, 얼마나 많은 파병이 있고 추가 파병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는 임무와 역할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뭘 해주느냐, 첨단 군사 기술이 뭐가고 첨단 군사 장비가 뭐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요로 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모니터링 단 이렇게 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봐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나토를 포함해서 우리 우방국과 끊임없이 이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정책 공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방어 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로 하다면 공격 무기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당장 공격 무기 제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한참 있어야 될 일이다. 이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 파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평양으로 비행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 그래픽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래픽까지 이제 공개를 해야 그나마 이제 그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픽을 공개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여전히 북한의 자작극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는 게요. 북한이 2023년도 7월 27일 날 사실상 평양 상공에 글로벌 호크, 미국의 글로벌 호크하고 미국의 리퍼하고 똑같은 무인기를 띄웠거든요. 네. 그건 이제 복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걸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덮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저는 지금 쇼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어떻게 전투에 투입이 될 것인지 또 그 관계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